네, 안녕하세요. 예, 민법 11월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월말 모의고사 중에 정답률이 낮았던 지문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최신 판례 같은 거 이제 좀 넣었을 때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일단, 우리 5번 문제 가보실게요, 5번.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리 강평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 칭찬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정답률 통계표를 받아보면 정답률 낮은 문제의 개수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 통계표를 받아보니까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하셨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봅시다. 그래서 5번 문제 3번 질문은 이제 2020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그냥 뭐 어려웠지는 않은 판례여서 최신 판례니까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다는 취지입니다. 보시면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돼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계약서에 나타난 법률 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관없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계약서를 유효로 하겠다, 아니면 두 번째 계약서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가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 정해 있다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뭐 결정됐다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가 지문을 냈는데 틀렸죠. 그죠?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계속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대로 결정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지문 틀렸고. 그다음 이제 6번 내려가시면 6번에 일단 2번 지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 비슷한 판례 때문에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2번 문제를 보시면 의사의 수술로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서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없다는데,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 의사 요 수술 사건에서 이제 좀 비슷한 사건에서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그 판례는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 수술 과실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합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과실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 그때 이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던 사람. 근데 이 2번 지문은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그랬죠. 그죠?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양해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는 판례입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사례가 다르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 지문은 제가 일부러 비교해서 이제 출제를 한 건데, 4번 지문 보시면 민법상의 법률에 관한 규정은 아시다시피 민사소송법상 소송이지 공법행위는 적용 없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적용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소취하 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5번 지문에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둘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내가 뭐 괜히 제기했네, 소를 취하겠다 그러고 법원에다가 소의 취하를 한다. 이거는 이제 갑이 법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공법행위 소송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7조부터 107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오 취소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소취하의 합의는 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러니까. 그래서 갑이 이제 법원에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니까 을이 야, 뭐 그런 거 갖고 소를 제기하냐, 그죠? 내가 좀 얼마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 소 좀 취하해줘라 이러고 다가가니까 갑이 그래, 그러면 네가 뭐 그 정도로 뭐 성의를 보이면 내가 소 취하해주지 그러고 소를 취하해주기로 갑과 을 사이에 소 취하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사법개혁. 법원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야, 우리 소 좀 취하해줘라 이거 이제 합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는 사법개혁이니까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요게 5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다시 보시면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판례가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법개혁이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문제 뭐 정답률 다 좋고, 이제 12번 가보십니다.
12번이 이제 그 정답률이 48%밖에 안 됐어요. 소멸시효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번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는데 이게 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봤는데 그래도 정답률이 안 올라오네, 그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번에 2번 지문이 이제 2021년 판례인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165조 사망에 관한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165조를 좀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165조 보시면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그래서 1항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10년을 한다. 10년 연장되죠, 그죠? 그래서 2항 파산 절차, 그러니까 이제 1항은 판결인데 2항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허가에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이유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단기 소멸시효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사망, 이 165조 사망은 실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되었던 건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5조 사망 보시면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거 10년 판결 확정돼도 10년 연장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라. 그죠? 그래서 요 실제 판례가 나온 게 21년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2번 지문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트를 보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제 법원이 있고, 갑 있고, 을 있고, 이제 원고고, 피고고. 근데 이제 갑이 을에게, 근데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한다.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소를 제기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갑이 승소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야, 을이 안 주고 버티지만 않았으면 우리 소송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 을이 버티지 않고 그냥 잘 줬으면은 내가 소송 비용 안 들어가는 건데 을 때문에 소송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또 따로 소송 비용 상환 청구를 합니다. 이걸 이겼으면 이제 이것도 거의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을 너 때문에 내가 소송비용 들어갔으니까 이거 내놔라. 그죠? 근데 그래서 요 소송비용 상환 조건 요걸 이제 키워드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노트 보시면, 갑이 을에게 소송 부담의 재판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이 승소했으니까 이것도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갑이 승소했다. 근데 요 소송비용 상환 조건은 재밌는 게, 법원이 일단 여부 판단 먼저 해줍니다. 이게 여부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액수 판단. 이게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갑이 을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 있다. 이것만 판단해줘. 그죠? 이게 이제 갑 승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소송비용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여부 판단에서 승소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갑이 국가였거든요. 국가면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짜리요. 그런데 이 여부 판단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얻었으니까 확정 판결 났으면 10년으로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송비용 상환 조건은 줘라 이 여부 판단만 하고 액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액수 판단 나중에 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액수 판단이 안 됐다는 얘기를 우리 판례는 변제기 미도래로 갔어요. 얼마인지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트에 보시면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이 갑승소로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소송 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갑이 국가였고 이제 5년짜리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10년으로 연장되냐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165조 사망받지만 그래서 액수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변제기 미도래다 그러면 165조 사망이 적용돼 가지고 10년 연장 안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죠?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문 보시면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부담의 정원을 재판하면서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국가의 권리로서 재정법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자면 소멸시 완성되지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 상환의 존재 확정됨으로 165조 1항에 따라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165조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연장이 안 된다.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정답률 낮은 게 이제 3번, 4번, 5번도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상계가 들어가서 좀 어렵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4번 질문 먼저 보십니다. 이거는 제가 노트를 또 정리해왔으니까 이제 노트를 좀 보시면서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답이 을에게 보증금만 한 채권이 있고요. 을은 이제 임차인이니까 이제 차임채권, 임대인이니까 차임채권이 있다. 그래서 이쪽이 임차인, 이쪽이 임대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 그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일단 임대차 계약 체결하자. 주로 이제 월세를 내죠, 그죠? 그래서 매월마다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차임채권의 변제기 도래, 차임채권의 변제기 도래, 등등등.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죠, 그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서야 보증금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이때 지금 누가 상계하려고 하는 상황이냐면 을이 상계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임대인이 상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차임채권이 자동채권이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수송채권이에요. 그럼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차임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수송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사례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송채권의 변제기보다 이제 먼저 도래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매월 차임채 뭐 변제기 도래하는데 변제기 도래하면 소멸시효 진행하니까 얘네들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차임채권들은 여기 이제 소멸시효가 이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이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냐 없는 점은 495조에 따라 적용돼요. 그래서 495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 495조도 읽어보시죠, 그죠? 이걸 읽어봐야 이제 495조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어야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물론 이 임대인은 자동채권 변제가 먼저 도래하는 상황이니까 임대인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나 상계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을이 기한의 이익 포기 안 했죠, 지금. 이때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 상계할 수 있어요? 원칙적 상계적상 여기잖아. 양채권 변제기 도래신이죠. 그래서 양채권 변제기 도래신 원래 상계적상 이 시점인데,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제 그 495조의 요건이 갖춰지려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계적상이 소멸시효 완성보다 뒤에 있으니까 495조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불충족.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 사안에서 이 보증금 채권, 즉 임대차 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 채권 전에,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이에요, 지금.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채권 일부가 소멸시효 완성됐고 임대인이 이걸 가지고 상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495조 요건이 불충족됐기 때문에 이제 이 임대인들이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을 가지고는 상계 불가다. 일단 이게 3번 질문에 따라서 3번 질문 보시면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을 실제로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뭐 기한 이익 포기하면은 뭐 자동채권 변제가 먼저 도래하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으니까 이제 포기 안 했다고 가정하고, 양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왜? 상계적상이 뒤에 있다. 그죠?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맞다. 그죠? 495조 요건을 못 갖췄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차임채권이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면 뭐는데요? 공제는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거 임대차 만료되고 목적물 반환되면은 뭐 당연 공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냐? 상계는 불가다. 하지만 495조의 취지를 유치 적용해갖고 뭐는 할 수 있다? 공제는 된다.
요거까지. 요게 4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위 3과 같은 경우 연체차임을 민법 495조 유추정에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상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데 495조 유추정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인데, 5번 지문은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그림은 따로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이랑 똑같으니까 요거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채권이, 요쪽으로는 이제 유익비 상환 채권이었고요. 요쪽으로는 뭐 임대인이 임차인 대신 뭐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구상금 채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구상금 채권, 자동 채권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야. 똑같은 시점에, 이 시점에. 그죠? 그리고 유익비상환 채권도 아시다시피, 임대차가 종료될 때, 우리 임대차에서 필요비상환 채권은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상환 채권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비도, 요 임대차 기간 만료한 때 유익비상환 채권 변제기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이것도 수동채권 변제기 요때 도래하는 거죠. 그럼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이때 완성된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이때도 495조에 따라서 상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례의 경우는 여기서 끝납니다. 왜? 이게 유익비하고 이제 구상금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는 그냥 495조에 따라서 상계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납니다. 뒤에 공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5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 구상금 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495조 요건 불충족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가보시죠. 18번. 18번은 이제 제가 제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올해 명의신탁 매우 유력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취지로 이제 최신 판례들을 넣어 봤는데, 그래서 이미 기출된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18번의 1번 지문은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노트를 보고 정리를 하시죠. 노트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펴보시면,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을에게 명의신탁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부실법적으로 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을이 등기하는데, 수탁자로서 등기하는데, 우리 양자간 명의신탁에는 등기 물권 변동도 무효죠. 그죠? 그럼 결국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병한테 또 처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부실법 4조 3항에서 제3자 선악불문 보호하기 때문에 병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병은 처분을 받고 이제 등기했다 그러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병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갑은 무슨 생각해요? 이거 내 소유였는데, 을이 엉뚱한 제3자에게 처분해가지고 내가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이 을이 불법행위한 거죠. 을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갑이 소유권 상실했다? 불법행위다. 손해배상 청구다. 된다는 판례가 이제 2021년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유권 상실, 을 때문에 소유권 상실한 게 맞으니까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일단 노트에 둘째 노트에 가번 있고 나번 있는데 실선 밑에 가번 2002년 판례 있잖아요. 요걸 먼저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지문에 가번. 그래서 이거는 2002년에 이미 기존부터 있던 판례인데, 요거 이제 3자 간살이었어요. 일단 2번, 3번이 이제 3자 간인데,
우리 2번, 3번 지문이 이제 3자간에 대한 내용인데, 3자간이면 갑을 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계약은 여기서 체결되고, 등기는 이렇게 가져가고, 이 등기는 무효고, 그래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이런 거죠. 이때도 이제 을이 이렇게 이제 정한테 처분을 해갖고, 얘가 또 이제 보호가 돼갖고 소유권 취득하면, 이번엔 누가 소유권을 상실해요? 이번엔 매도인 병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매도인은 돈 다 받고, 그죠? 소유권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돈 받고 팔아갖고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답답한 사람은 갑이지.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네가 그거 타에 처분해가지고 결국 원래 이게 갑도 이렇게 대위해갖고 말소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처분해갖고 이제 못 갖고 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2002년 당시에는 갑이 자기가 직접 하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이 2002년 당시에 갑이 주장했던 게 대위 또는 채권 양도 이런 걸로 주장을 해봅니다. 그래서 을의 처분행위로 병이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갑이 이거를 대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병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해서 행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해가지고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봤어요. 근데 깨졌죠. 우리 판례의 취지가 뭐였어요? 3자간에서 을의 처분행위로 병이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누구에게? 병에게 손해가 없다. 기억나시죠? 이 판례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죠? 이 병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에게 없으니까 대위도 안 되고 뭐 양수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갑이 이렇게 대위하거나 채권 양도로나 손해배상 청구, 갑이 을에게 대위하거나 뭐 채권 양도를 이유로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자간에서 병이 소유권 상실한 경우에 병에게는 손해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양자간에서는 갑이 소유권자였는데 을의 처분행위로 그냥 바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손해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에 횡령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재산을 꿀꺽하면 이게 횡령죄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을이 이거 갑의 재산이잖아요. 이 을이 팔아먹고 꿀꺽했으니까 이거 횡령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횡령죄 된다고 그랬다가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형법상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그래서 이제 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야, 나 형사소송 횡령죄 성립 안 한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립 안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과 형법은 다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형사법상 횡령죄 성립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을을 상대로 사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립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명의신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자 특혜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 행위는 명의신탁자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 성립하고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이제 가번의 2002년 판례를 그려드렸는데, 이제 그 노트에 보시면 나번의 2022년 판례가 나오죠. 사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병이 소유권 상실한 병이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대위도 해보고 채권 양도도 주장해봤는데 안 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이 2022년에는 그럼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해본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2022년에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002년 판례대로 뭐 갑이 병을 대위하거나 뭐 채권 양도받아갖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손해가 없어서 아예 병의 손해배상 청구는 안 생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최신 판례에서
갑이 그냥 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된다는 겁니다. 본질은 불법행위고요. 논리가 뭐냐? 자, 분명히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병인데, 그죠? 과연 갑이 직접,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제 갑이 이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병이니까 직접 못 해보고 이렇게 해봤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논리를 달리 구성하죠. 뭐냐? 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자관에서는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고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처분해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정의 제3자로 보호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대위에서 말소하고 가져올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이번에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거예요. 이게 침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병이지만 갑도 야 내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었는데 이게 침해당했다. 근데 이게 인정이 되려면 중요한 논리가 필요하죠. 뭐냐? 제3자죠. 눈에 보이듯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병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침해했어요? 을이 처분해서 침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이 제3자 채권 침해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3자 채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세모죠. 그죠? 그래서 채권은 원래 채무자가 이제 침해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제3자는 원칙적으로 침해 못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갑의 채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제3자 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생긴다는 거죠. 이 논리를 여기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갑은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을이 침해했기 때문에 이때는 제3자 채권 침해에 해당이 돼갖고 이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은 그죠? 이 갑원하고 납원은 반드시 근거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문에서 2번, 3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번에 3번 지문을 먼저 볼게요. 3번 지문이 옛날 판례니까 3번 지문 보시면 명의수탁자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자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 처분한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 처분행위로 인해서 자 이제 매도인 나오죠. 매도인으로서는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거나 또는 그의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음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올라가서 2번 보시면 명의수탁자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는 명의수탁자 채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해서 제가 이제 함정을 좀 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한 소유권 상실한 게 아니라 단지 채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해서 수탁자는 시탁자에게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틀립니다. 판례는 이거 제3자 채권 침해 인정해가지고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되셨죠? 그죠? 매우 중요하다. 되셨죠?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당시 4번 지문은 이제 뭐 2021년 판례인데 뭐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 취득 등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특별한 사지만 제3자는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맞다. 우리 제3자 보호되잖아. 부실법 4조 3항에서. 그죠? 이때 우리 판례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예컨대 이제 지금 처분하고 정의 취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관계는 그냥 종료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명의 신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종료돼. 자, 생각해보세요. 명의신탁이라는 게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뭐 등기 명의만 남겨 이게 명의신탁인데 이건 더 이상 갑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정의 소유야.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종료된다. 이렇게 판례가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4번 지문 맞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의사 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되셨죠? 이것도 21년 판례. 그래서 이 21년, 22년 판례만으로도 5지문이 구성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은 올해는 좀 잘 보셔라. 그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지문인데 5번 지문도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노트.
자, 5번 질문은 이제 선의계약형 판례인데.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 여기서 체결되고, 등기도 이제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선의계약형에서는 이 을명의 등기는 이제 유효하다. 그래서 소유권은 이제 을이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계약형은 아시다시피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부실법 시행 전이면 이제 뭐 부동산 자체고, 부실법 시행 후면 이제 뭐 이제 매수 자금 부당. 근데 이제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그게 뭐냐면 요럴 때 이렇게 되는데 요럴 때 이 수탁자 을이 그죠? 갑이 원하면 언제든지 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런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 약정도 무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판례예요. 기존에.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일 때 이제 수탁자가 이제 그냥 임의로 신탁자에게 목적물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 이 약정도 이제 무효라는 게 판례예요. 그죠? 그런데 약정 중에서도 갑과 을 사이 약정 중에서도 이 판례가 얘기한 게 정산 약정인데, 자, 을이 또 이제 정에게 처분하면 정에게 이제 정으로부터 처분 대가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갑과 을 사이 무슨 약정을 하냐면, 야, 혹시 네가 다른 데 팔아갖고 처분 대가를 받으면 이 처분 대가는 나에게 반환하라라는 정산 약정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그럼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다 무효가 되냐? 아니죠. 이 판례에서 이 정산 약정은 유효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왜 유효하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갑과 을 사이 정산 약정이 없어도 을은 갑에게 어차피 매수자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그리고 이 사례는 실제 사례는 부동산 자체 부실법 시행 전 사례였는데, 그죠? 부실법 시행 전이었으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돼. 그죠? 그런데 지금 제3자 정에게 처분해서 정의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이제는 부동산 자체 반환이 안 돼버렸죠. 그러면 원물 반환이 안 되니까 뭘로 가야 돼? 가액 반환으로 가야 되는데 가액 반환으로 가면 그냥 처분 대가 이거 반환하는 얘기 맞잖아. 쉽게 얘기해서 갑과 을 사이 이런 정산 약정이 없어도 을은 갑에게 이 처분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그죠? 그런데 갑과 을이 원래대로 인정되는 걸 정산 약정에서 반환하게 처분 대가 반환하겠다 그러면 이걸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효라고 봤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반환 법률 시행되기 전에 이게 시행 전사례였어요.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 맺고 있다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는 부동 소유자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이제 선의계약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매매계약에서 당일 부동산 소유권 전등기를 수탁자 자신의 명의로 만든 한편, 자, 요게 이제 그 정산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약정을 갑과 을 사이에 체결이 됐다. 이때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됐거나 부동산 처분이 실명법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 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실법 시행 전이었으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했고 그랬는데 부실법 시행 후에 실명등 유예 기간 내 실명 등기 안 하고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다 무효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산 약정은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왜? 어차피 이거 약정 없어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게 맞기 때문에 약정 체결하고 이 정산 약정은 유효하다. 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에 관한 최신 판례 정리해 봤고요. 이제 넘어서 20번 보시면 20번에 이제 3번 질문하고 4번 질문 제가 이제 지역권하면서 맨날 강조드리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그 조문 잘 정리하시라고 또 이제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20번이 정답률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뭐 67% 정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3번 질문하고 4번 질문만 보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권에 취득시효 중단과 이제 소멸시효 중단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권은 불가함성이 있어서 갑 한 명만 이거 통행지역권 취득해도 을병도 다 취득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갑과 을과 병이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통행로 개설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을병이 통행로, 그러니까 이제 공유자들입니다, 공유자들. 그래서 통행로 개설해갖고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19년이 지났다. 이제 1년만 지나버리면 취득시 완성되잖아요.
그럼 이거 정은 빨리 중단을 시켜놔야 이제 취득시 완성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재판상 청구 등하면 중단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정이 갑 1인만을 상대로 중단 조치를 취했다. 그죠? 그러면 취득시효 중단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심지어는 갑에게 했는데 갑에게도 중단 효과는 안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이 이거 중단시키려면 갑일병 모두에게 중단을 놓지 않는 한 그중 누구에게도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95조 2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295조 2항은 한번 읽어보시죠. 자, 295조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소멸시효.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권은 요 296조 때문에 견해 대립 없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게 판례죠. 그죠? 판례는 아니고 이제 당연히 전제죠. 그죠? 그래서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대상이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채권 이외니까 뭐 20년에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갑을병이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9년째 권리행사 태만하고 있다. 이제 소멸시효가 막 완성이 되겠죠.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소멸시효 중단 조치. 그런데 이때도 또 갑 1인만 또 이제 정해돼서 중단 조치를 취해놨다. 이때는 한 명만 중단 조치 취해놔도 을병에게 중단 효과가 다 미칩니다. 그죠? 요게 296조입니다. 그래서 296조 보시면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한 명만 중단시켜놔도 나머지 자에게 다 중단된다. 취득시효랑 완전히 반대죠. 취득시효는 한 명한테만 중단시키면 모두에 대해서 중단이 안 되고요. 근데 소멸시효는 한 명만 중단시켜도,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다르죠. 취득시효 중단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소멸시효 중단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은 한 명만 중단시켜놔도 다 중단된다. 169조에 대한 예외다. 특칙이다. 296조는 169조에 대한 특칙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지역권자에게 유리하게 규정. 이렇게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중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권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가서 25번 보시죠. 25번은 1번 질문 보시면 되는데, 25번의 1번 질문 2022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판례 같아서 이제 또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25번도 이제 뭐 정답률은 괜찮았네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연 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한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면 기한 없는 채무니까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체 책임 또 부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고 기존에 있는 판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이 그러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사자도 이렇게 주장했고 원심도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급 명령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이면 이제 지연손해금이 그때까지 이제 한 6개월 지체했는데 6개월 지체한 지연손해금이 몇 건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기한 없는 채무니까 청구하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또 붙는데, 그죠? 만약에 이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을은 갑에게 뭐 5천만 원 지급해라 판결이 딱 확정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연손해금은 안 붙는다. 이게 이제 그 원심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판례는 이거 무슨 그런 이유가 있냐? 지급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거 기한 없는 채무니까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청구가 있었던 후로부터 당연히 다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태도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다시 빠질 수 있고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 원문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25번. 25번의 1번 질문 판례 보시면 그 윗부분 세 줄은 이제 기존 내용이고, 그래서 셋째 줄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 좀 해놨죠. 이행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이행 청구에서 지체 책임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29번 보시죠. 29번은 제가 이제
작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23년 최신 판례를 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정답률 너무 높았어.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흐뭇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2013년에 나온 판례여갖고 이제 교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따로 최신 판례 찾아보지 않는 이상 처음 보는 판례일 텐데 얘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었다. 그죠? 어쨌든 이제 하나씩 보시죠. 1번. 1번은 뭐 기존에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너무 공동을 면책시킨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주인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 채무는 각자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보면 상당하다. 그래서 갑을병이 예컨대 정에게 공동불법행위했다. 그럼 이제 부진정 연대죠. 부진정 연대니까 이제 정은 병 한 명 찍어갖고 이제 전액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한 3천 정도라고 칩시다. 전액 청구한다. 그래서 병이 정에게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상의 문제로 생기죠. 이제. 병이 이제 갑과 을을 상대로 야, 내가 니들 채무 대신 변제했으니까 내가 초과 출제했으니까 그죠? 너희들 나에게 구상해라. 이제 구상금 채권.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다수당사자 채권자가 됩니다. 다수당사자 채권 관계가 되버립니다. 그죠? 이때 아시다시피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분할 채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에게 과실이 없는 등으로 그 부담 부분, 내부적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부진정 연대다. 잘 기억나시죠? 그죠? 매우 중요한 판례였잖아요. 그죠? 이런 판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질문이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다. 이제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잘 아시니까 일단 치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분할 채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질문부터 이제 그러니까 구상금 채권 생기는데 구상의 범위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2번. 이때 분할 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 배제자 중에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 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한 금액에 관해서 구상권 취득한다. 맞죠? 그죠? 이른바 초과 출제 필요성. 그래서 각각 부담 부분이 1,000만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이 병은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비로소 구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례에서는 제가 이제 3,000만 원 전액 변제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당연히 구상금 채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질문도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수 등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 행위 과실비를 상당 금액을 물으시고 이게 이제 최신 판례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이제 3번 질문부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공동면책 이외에 법적 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상의 범위 문제로 이거 이제 보증에서 구상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제 뭐 지금 보증은 아니지만, 우리,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증의 경우에 구상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수탁 보증인은 연대채무 규정 적용되니까, 요 지문처럼 이자, 비용, 기타 피할 수 없는 손해까지 이거 다 붙여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무수탁 보증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얻은 이익을 한도로만 구상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된 자는 아예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 이게 구상 범위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구상 범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이 정에게 3,000만 원 전액 변제했는데, 그죠? 사실은 여기에 이자도 들어갔고, 뭐, 그 피할 수 없는 비용도 들어갔고, 손해배상도 들어와서 더 들어갔다 그러면 과연 그것까지 갑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냐인데,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불법행위에서 1인이 예컨대 전액 변제해서 구상권 생겼을 때의 구상의 범위는 우리 판례가 요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에, 그러니까 이제 연대채무 규정 유추정 해갖고 이자 비용의 손해까지 다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3번 질문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피할 수 없는 비용 같은데 이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의 예가 나오는데, 자, 병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이 예컨대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뭔가 이상한 요구를 하면 병도 그냥 달래는 대로 줄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다퉜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데는 또 비용이 들어.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 구상범위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병이 정과 다투면서 들어간 소송 비용 액 같은 것도 이제 갑과 을에게 이 구상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 비용 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도 포함된다. 그죠? 이게 이자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 정과 다툰 손해배상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5번. 제가 5번을 이제 틀린 질문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자, 이 5번 질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4번 질문은 요거를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4번 질문은 채권자인 정과 채무자인 병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과 병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이거는 갑을에게도 중요한 문제. 쉽게 얘기해서 갑과 을을 대신해서 병이 같이 싸워주니까 갑과 을을 대표해서 병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소송 비용 같은 거 들어가면 갑과 을에게 이제 분담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질문처럼. 근데 5번 질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병이 갑에게 구상금 청구하니까 갑이 야 나는 너에게 구상해줄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갑과 병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괜히 소송 걸리니까 소송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소송 비용 또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을에게 야 너도 분담해라 이러고 소송 비용 분담 청구하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가 왜?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정에 대해서 소송하고 싸우는 거는 이 갑을병의 모두에 대한 면책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그죠? 이 병이 갑에게 구상권이 얼마나 있냐 이 부분은 정에 대한 공동 면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금방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소송 비용까지 을에게 이제 부담을 시킬 수는 없다. 그죠?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판례가 표현하는 바가 5번 질문인데,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면책이 아니라 이렇게 소송하는 거는 공동면책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그죠? 이렇게 소송하는 거는 공동면책이랑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공동면책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 병이 그냥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하는 거죠. 이 소송 비용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이 허용된다? 틀렸다.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게 구별이 되시고요. 그래서 2023년 따끈따끈한 이제 판례 문제였다. 그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매우 잘 맞춰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설 보실게요. 이제 해설에 판례가 길게 나와 있는데 29번에 해설에 맨 밑에서 5줄만 볼게요. 이제 5번 질문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자, 밑에서 5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단 거예요. 제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죠? 그러니까 병이 이제 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갑이 방어 비용을 쓴 거예요. 그죠? 갑이 방어 비용을 쓰고 나중에 또 다른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실제 사안은 이렇게. 그죠? 병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거니까 갑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을 들였다. 그래서 갑이 나중에 을에게도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 다음 줄 그 소송과 관련해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소송 비용 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공동면책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는 없다. 이거는 구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되셨죠? 그죠? 자, 이게 제 최신 판례였다. 중요해 보이죠? 그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30번인데, 30번이 이제 46%밖에 정답률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셨다.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지문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채권 양도인데, 그죠?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병이 양도했고, 그죠? 채권 양도했다.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제 병에게 도달했다. 그죠? 이쪽으로 승낙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승낙은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리 양수인 쪽으로 승낙을 해갖고 대항 요건까지 갖춰줬다. 일반 의뢰 승낙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맞죠? 그죠? 우리 통지에는 조건을 못 붙이지만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정답 나와야 돼. 그래서 1번 맞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통계표를 보니까 1번을 정답으로 찍으신 분들이 보여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많았어요. 그죠? 그러지 맙시다. 그죠? 이제 2번. 의뢰 이의 없이 승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은 의뢰에게는 갑의 대여금 채권의 성립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병에게 알려줄 주의 의무가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채권 양도는 병이 이 채권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채권에 관해서 위험이 있을 거잖아요. 이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 가면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채권이 만약에 뭐 1억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 사는 사람은 3천만 원 주고 사요. 위험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인이 그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서 사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 채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의리입니다. 그래서 의리, 과연 병에게 이 채권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걸 고지 의무가 있냐.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병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서 사야지 의리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다. 자, 여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의리 승낙할 때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야, 너 원래 그래 고지 의무 없는 건 알겠는데 네가 나한테 이의 유보 없는 승낙했으니까 그러면 고지 의무 생긴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고지 의무 없다. 그래서 의뢰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는 없다. 이게 이제 2번 지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의뢰 이의 없이 승낙을 하더라도 다음 줄 병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맞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병이 갑의 대여금 채권 양도금지 특약의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뢰 승낙하였다면 채권 양도는 다른 약정이나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양도금지 특약이다. 그럼 이제 병이 선의 앤드 무증과실이냐 아니면 이제 악의 또는 과실이냐에 따라서 취득 여부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선의 앤드 무증과실이면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 취득하는데 악의 또는 과실이면 채권 취득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의리 이 병이 악이어서 채권 취득을 못하는데도 의리 그냥 아니 뭐 갑에게 주나 너에게 주나 뭐 확실하게 뭐 내가 뭐 채권 소멸만 시켜주면 내가 줄게 이러면서 병에게 채무 변제하는 거를 승낙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낙하면 그때는 아무리 병이 악이어도 그런 병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 병이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출제자도 요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의리 승낙하였다면 채권 양도는 다른 약정이 없느나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이게 유효하게 되긴 하는데 이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되긴 하는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틀렸다. 그 다음 4번은 뭐 잘 아시는 판례죠. 그죠? 의리 악이 이의 없이 승낙을 했더라도 의뢰 갑에 대한 항변사유를 병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면 의뢰는 갑에 대한 항변사유로 이제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죠. 그죠? 그래서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서도 이제 악의 중과실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이면 이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병에게 대항 불가죠. 그죠? 그런데 이 원래 대항 불가인데 조문은 이제 이의 유보 없는 승낙하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병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그러면 또 대항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잖아요. 판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강조드리지만 우리 채권 양도에서 병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아까 봤던 양도금지 특약 사례하고 양도금지 특약 사례에서도 병이 악이냐 중과실이냐 따지고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서도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따진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질문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조문을 안 보셔갖고 한번 내봤는데, 그죠? 이 조문 있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451조 단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예컨대 을이 갑에게 이제 변제를 하고 나서도 채권 양도됐다니까 또 그냥 이의 유보 없이 승낙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준 게 있는데도 벽에게 또 줘야 되죠. 그죠? 이게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이잖아. 당연히 이제 악의 중과실 아닌 걸 가져간 거죠. 그럼 이제 우리 451조 조문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서 또 줘야 될 때 갑에게 준 게 있으면 다시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죠? 여기 451조 2항이다. 그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451조 2항이래. 1항 단서, 그죠? 그래서 451조 1항 보시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주에 승낙을 한 때는 양도인에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하지 못한다. 단서.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위해서 양도인에게 이미 급여한 게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준 게 있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문도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5번 지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이 조문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이 지문을 이제 정답으로 고른 분들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문을 열심히 보자. 그죠? 자, 그 다음 31번 보시면 이제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5번 지문이 이제 2020년 최신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를 좀 보시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제 이 판례는 잘 이제 체득을 하셨는지 이제 정답률은 매우 높았어요. 그죠? 그래도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노트 이제 31번에 4번 지문 노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변제자 대회에서 보증인이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변제자 대회를 하려면 부기 등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증이 있는 상황인데 을이 나중에 이제 정에게 이제 매매하고 등기를 했다. 그죠? 근데 이건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 보증 채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벽이 보증 채무까지 먼저 변제를 끝냈고, 변제했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데 아직 부기 등기는 안 한 상황이고, 이러고 있는데 을이 정에게 매매하고 등기해줘가지고 정이 이제 소유권 취득하고 이러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보증인은 제3취득자를 상대로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단 전제가 부기 등기가 있어요. 부기 등기를 하면 채권자를 제3취득자 쪽으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부기 등기 안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제3채권자 쪽으로 대위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문과 이제 기존의 판례죠. 4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에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해서 대위의 분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보에 대한 부동산이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기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이제 최신 판례가 2020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트에는 오른쪽 왼쪽 그림을 달리 그려놨는데 순서만 바꿀게요. 일단 요거 설명은 먼저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 등기부를 보면 그죠? 을 소유고, 그죠? 여기에 이제 갑의 저당권이 있고, 그럼 이제 저당권 갖고 있는 거 전제로 하는 거죠. 갑의 저당권이 있고. 그러면 보증인이 대신 변제했으면, 사실 변제자 대회는 이제 그 187조니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을의 저당권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거 그냥 부기 등기 안 하고 대위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취득자가 손해를 보니까 제3취득자 보호를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3취득자 쪽으로 대위할 수 있다. 그런데 부기 등기를 안 해놨다 그러면 저 제3취득자 쪽으로 대위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 이 정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대신 변제했어? 그러면, 껍데기 갑의 저당권이 남아있긴 한데, 이거 변제가 다 끝났으면 없는 거네? 소멸됐네? 그러니까 내가 사야지. 이렇게 믿고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서 내 저당권이다 이러고 저당권 행사하면은 대위하면은 그럼 이제 정의 제3자가 제3취득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기 등기해야 대위할 수 있다 이런 조문과 판례가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다. 변제한 게 나중이야. 그러니까 정이
을이 변제를 안 한 상황이니까 갑의 저당권이 완전히 살아있고 등기도 살아있고 이거 완전히 저당권 살아있는 거야. 그걸 보고도 지가 샀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위험 감수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채무자가 이 변제하고 대위 변제하고 을에 자기의 저당권 됐다고 대위 행사하더라도 정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안 가. 이해가시죠? 그죠? 왜? 처음부터 위험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대한 예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이때는 보증인이 부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제3취득자 상대로 대위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5번 지문이고 2020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서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출제되면 이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증채무 변제가 먼저 됐는지 제3취득자가 먼저 나왔는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은 제3취득자가 먼저 됐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서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도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제3취득자에 대해서 대위할 수 없다. 틀립니다. 이건 대위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34번 보실게요. 34번. 34번에는 제가 이제 2번, 3번 지문을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봐. 그래서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34번의 2번은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인정될 수 없다. 그죠? 맞다. 그죠? 근데 3번 보시면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2번하고 3번 지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2번 지문은 묵시적 합의해제.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처럼 그냥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는 굳이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까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예컨대 지들끼리 뭐 명시적으로 합의해제한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합의해제의 의사만 합치가 인정되면 그럼 이제 합의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 이행의 의사 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묵시적 합의해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질문은 묵시적 합의해제라는 점. 요거를 좀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6번은 이제 5번 지문이 이제 2021년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4번 지문처럼 이건 조문에 있거든요. 4번 지문은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제 쌀을 빌려주기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쌀을 인도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예컨대 차주가 파산 선고 받으면 쌀 빌려줘도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그죠? 이런 조문이 있고,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이게 파산 선고를 받은 건 아닌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5번 지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실용불안이나 재산상태 현저한 변경이 생겨서 장차 대주의 대여금 반환 청구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직에 반환되는 경우는 이때는 또 이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례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번하고 5번 지문은 취지가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읽어두시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37번. 37번 이제 53%밖에 정답률이 안 나왔는데, 이건 이제 기억번, 니은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번도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법리에 있는 판례인데 2021년에 또 나왔어요. 그죠? 특히 이제 이게 상속 요 얘기가 나왔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 기억번 지문처럼 출제하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억번 지문은 제가 항상 이제 우리 불가분 채무할 때 제가 이제 판례 3개는 외워라 그러죠. 이건 외워라 그러죠. 그냥 판례가 불가분 채무로 한 판례가 3개 있다. 좀 외워라 그죠. 첫 번째가 공동상속인들의 철거 의무. 불가분 채무다. 그죠. 두 번째가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전세권 설정자의 공동임대인만 쓸게요. 등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이거 불가분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으로 부당이득하는 경우. 그죠? 공동으로 이제 무단 사용한 경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이것도 이제 불가분체입니다. 그죠? 이 판례 3개, 불가분체고 판례 3개는 그냥 외워라.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이 판례는 이제 요기에 관련돼요. 자, 아시다시피 처음에 빌려줄 때는 단독으로 빌려줬는데 이 임대인이 이제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들어와서 승계를 한 경우에는, 그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공동 임대인 됐잖아요. 그죠? 그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거 불가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본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으로 상속 포괄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당연히 뭐 임대인지 승계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지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은 임차 건물에 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책무를 각자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분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상속이니까 뭐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한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넘어갈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 뭐다?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불가분체입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다. 함정에 빠지셨던 분들 뜨끔하시죠? 그죠? 앞으로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셨고. 여기다 이제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한 건데.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승계를 목적하는 계약 인수는 3명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3자비가 필요하죠. 계약 인수는 당사자 지위를 이전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3명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다만 2명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승낙을 얻어도 가능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지위 양도도, 그죠? 제가 이제 지문의 함정을 좀 봤죠.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신소유자의 계약만으로서는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이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이제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는 그죠? 을이 X 건물 설정자인데 X 건물 갖고 있다가 병에게 이제 뭐 X 목적물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이제 구소유자고 이제 신소유자가 된다. 이제 임대차에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임대인 지위 승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판례가 더 이상 을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안 하고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면책적 채무 인수가 결과적으로 갖게 된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임대인 지위 승계. 그래서 임대인 지위 승계니까 이거 계약 인수 아니냐? 이거 임대인의 지위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계약 인수랑 똑같으니까 을과 병 사이에 합의만 있는 걸로 안 되고 3자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임대인 지위 승계의 경우는 을과 병 사이에 요 매매 계약 등 을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 요것만 있으면, 그죠? 이 임대인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계약 인수는 3자 합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2인이 합의하면 나머지 당사자 동의 내지 승낙 여기 필요한데, 이 임대인 지위 승계는 갑은 동의 필요 없어요. 갑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이 그냥 임대인과 이 신소유자 사이의 계약 약정만으로 여기 이제 임대인 지위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도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갑은 원래 이렇게 이제 임대차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지가 승계되는 게 갑이 마음에 안 들면 갑도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승낙 내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약정만으로 이렇게 임대인지 승계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싫으면 갑도 임대차 계약 해지함으로써 이렇게 임대인지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지문처럼 뭐 이제 임대인 지위 양도도 마찬가지로 뭐 임대인과 신소유자 계약만으로서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이때는 임대인과 신소유자의 계약만으로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죠? 됐다. 나머지 지문들은 뭐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38번에 5번 지문 중요합니다. 38번에 5번 지문 이제 2020년 판례인데 중요하죠. 그죠? 일단 이거는 이제 조문 정리부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문 669조 가보실게요. 669조. 도급에 대해서 담보 책임 얘기인데, 669조 보시면 전 2조의
지금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 기한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도급인 위에 그릴게요. 여기 이제 수급인이다. 근데 이제 수급인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과실 등으로 이제 하자가 생겼다. 그죠?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하자, 그러니까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죠?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하면 적을게요. 네. 요게 지금 읽어본 669조의 전 2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669조가 이게 이 하자가 왜 생겼나 봤더니 갑이 시키는 대로 해서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그죠? 갑이 시키는 대로 했다 보니까 이거 하자가 생긴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을이 억울한 거 아니냐. 그죠? 요게 669조의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669조,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만 뒤에 이제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에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해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담보 책임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원칙이 중요하니까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669조에 따라 담보 책임 안 진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경합합니다.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도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잖아요. 그죠? 내용의 조치 이행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자를 만들었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이번에는 담보 책임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온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온다. 근데 이때 하자가 갑의 지시에 따라서 발생했다. 그러면 또 669조가 또 적용돼서 채무 불이행 책임도 없어지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쟁점, 이게 쟁점.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다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시에 따라다 이렇게 됐으니까 담보 책임 안 진다고 그랬는데, 그죠? 지시에 따라다 하자가 생겼으니까 담보 책임 안 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똑같이 채무 불이행 책임도 안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시에 따라서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 안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판례는 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즉 채무 불이행 책임에는 6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아시다시피 귀책 사유가 필요해요. 이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즉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은 이 수급인의 이 하자 발생한데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수급인이 분명히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단지 도급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면해지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이제 38번의 5번 질문이에요. 그래서 5번 질문, 도급계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서 경합적으로 인정되다 맞고, 그래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했다는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민법 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아닌 민법 390조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에도 적용된다. 틀립니다. 되셨죠? 그죠? 중요하다. 되셨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보시면 40번도 이제 정답률 6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번하고 니은번 제가 일부러 붙여놨는데, 이제 1조 방인데 이제 갑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이 이렇게 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 건물이 완성되진 않았더라도, 그런데 골조 공사만 끝나도 건물이 대강 이만큼의 크기가 되고, 그러면 해가 이쪽에서 떠갖고 이쪽으로 칠 때 하루 종일 빛이 얼마나 안 들어오고 몇 년 동안 안 들어올지 이게 이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도 해를 못 보내? 자고 일어났는데 또 내일도 해를 못 보내? 그죠? 그래서 이 손해가, 갑의 손해가, 그죠? 매일매일 새로운 손해냐? 그죠? 아니면 그냥 이게 뭐 지금 이런 식의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들어오면은 그냥 매일 몇 시간씩 햇빛 안 들어오고 이게 기가 얼마 동안
햇빛이 안 들어올지 이제 딱 산정이 되니까 그냥 일회적 손해냐. 이게 이제 우리 판례는 1조 방해는 매일매일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그냥 일회적 손해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억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행위에 따른 일형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일회적으로 이러한 1조 방해 행위로 해서 현재 또는 장래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이게 골조 공사가 완성된 때 딱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손해시효는 권리행사할 때부터 권리행사 가능한 때부터 진행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한다, 그냥 한 번에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일회적 손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게 이제 햇빛을 못 보게 하면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외적으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철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철거 의무에 대해서는 답이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도 철거를 안 했네?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도 철거를 안 했네? 즉 철거 의무는 그러니까 이제 철거 의무는 매일매일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건 일회적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 철거 의무는 오늘도 일어났더니 철거 안 했네, 불이행. 내일도 일어났더니 철거 안 했네, 불이행. 또 이렇게. 그러면 매일매일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1조 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런 철거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도 제가 이제 함정을 좀 팠죠. 기업과 마찬가지로 완료된 때부터 그냥 한 번에 소멸시효 진행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거 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날마다 매일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날마다 각별로 진행한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사 되셨죠, 그죠? 이 정도 보시면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려운 문제하고, 그러니까 최신 판례 문제하고 좀 정답률 낮은 지문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정리 잘 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모의고사 잘 보시고, 또 다음에 강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